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셀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뉴스는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답답한 뉴스가 될 수 있겠네요. 버냉키, 연준의 뒤늦은 물가 대응은 실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버냉키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 미국 연준 의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고 한데요. 그 와중에 뭐라고 했나 봤더니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이거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비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지금 현재 연준의 대응이 왜 늦었느냐, 이게 문제인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응이 늦은 거는 실수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도 실수였다는 점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도 이어서 말했다고 한데요. 비록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직 연준 의장이 후임자를 공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파월 의장이 신중하게 대응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파월 의장이 2013년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 당시 연준 이사였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그때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버냉키는 조금은 늦지 않았나,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최소 약간 더 올라가며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그건 우리가 절대 당장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 연준도 다른 나라도 경기 침체를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사용해서 이거를 막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시각이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리고 2분기가 끝나고 3분기가 시작했을 때 증시가 조금 오른다면 그때부터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지속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버크셔 해서웨이 1분기 사상 최대 매수, 말 그대로 워렌 버핏이 칼을 뽑아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2년간 증시가 쭉쭉 오를 때 워렌 버핏은 너무나 비싸다며 주식을 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나스닥이 30%나 하락하는 등 증시가 안 좋자 이제 워렌 버핏이 현금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워렌 버핏은 이제는 주식이 싼 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워렌 버핏이 지난 2년간의 관망세를 끊어내고 본격 매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16일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거래 현황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1분기만 510억 달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는 버크셔 사상 한 분기 거래액 중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있게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미국 주식이겠죠. 올해 1분기 시티그룹, 파라마운트 글로벌, 마켓을 인수했으며, 그리고 이외에도 에너지주를 정말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또한 컴퓨터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HP의 비중을 현재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워렌 버핏이 남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 매수를 나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 저점의 신호일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죠.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우려로 미국 증시 혼조세, 그리고 북한 코로나19 확산 신규 발열자 27만 명. 미국 소식과 북한 소식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세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1월부터 고점 대비 13%가량 하락했고,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무려 52주 최고치 대비 17%, 2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락이 진행되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페드의 긴축 우려, 경기 둔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코로나 청정국이었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결국은 확진자가 폭발했다고 한데요.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서 지난 16일 신규 발열자가 27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총 56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아마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나 맞더라도 고위 관리자라거나 해요.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몰래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99.9%가 맞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망자도 정말 많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27만 명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사망자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는 조금은
조작되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북한에서는 어제 우리가 뉴스에서 봤다시피 인도적 지원을 또 받지 않는다 그러한 뉘앙스를 현재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중국 쪽에 손을 벌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아무리 중국이 공산주의라고 해도 인민들의 생명이 당연히 먼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최근 들어 북한에서 이러한 소식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4일 한국이랑 일본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유럽을 3차례나 방문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시아를 찾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한다는 거겠죠. 여기에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등등등 이러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름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마스크를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2020년이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벌써 2022년이고 충분히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남아 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 우리들의 집에 있는 그런 마스크만 모아도 진짜 하나의 산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KF94 이러한 마스크도 김정은마저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마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한번 봤더니 꽤나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5,000명,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약 14,000명 감소하며 3만 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6월쯤 되면은 10,000명 아래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10일 이후 8일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27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한편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에는 4,500만 명이 응했으며 그 비율은 전체 국민의 87%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400만 명으로 86%, 사실상 10명 중에 9명은 2차까지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3차는 조금 뚝 떨어집니다. 3차 접종률은 64.8%, 그리고 4차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4차 접종률은 6.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한 가지 뉴스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코로나 라이브라는 사이트 있죠. 지금은 이제 실시간 확진자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플, 그 다음에 사이트로 기억을 한대요. 그 사이트가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코로나 라이브라는 거는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확인해보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홍준서 씨가 2020년 8월에 개설했고, 그리고 그 코로나 라이브가 이제 없어지는데 이때까지 후원금을 받은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4,1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한 사랑의 열매에다가 기부를 한다며 끝까지 행복하고 조금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기리또 또 자극받았으니까 이번 주 기은사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뉴스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ETF가 무려 6개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4개가 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셋은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ETF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넥스트백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미 상장을 했죠. 그리고 이 ETF들은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S&P 500 배당 귀족 ETF는 S&P 500 구성 기업들 중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배당이 아니라 매년 배당을 늘려오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오랫동안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잘 나왔다는 거니까 어떠한 장이 와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귀족주는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현금 흐름과 견고한 펀더멘탈을 보유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아마도 배당금도 2%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분들이 최근장이 너무 불안하다, 그렇다고 내가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안전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 배당 귀족 ETF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최근 들어 나스닥이 아까 봤다시피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야수가 아니겠습니까? 타고난 야수는 절대 배당 귀족 이런 거 투자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조금 더 야수 같은 ETF가 상장을 했는데 뭔가 봤더니 타이거 미국 나스닥 넥스트백 ETF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나스닥 100이 아니라 101등부터 200등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니 길이, 그런데 어차피 나스닥은
지금 뭐 테슬라 이런 걸 사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테슬라도 그리고 애플도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원래는 시가총액 100이 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ETF에 투자하는 거는 미래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ETF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 차세대 혁신 성장주는 활발한 R&D를 바탕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전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다만 하락할 때는 또 하락폭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배당 귀족이랑은 반대 포지션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미국 ETF 산업 탑100 ETF와 코덱스 차이나 메타버스 액티브 ETF 이렇게 두 가지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ETF 산업 탑100 ETF가 도대체 뭔가 봤더니 장기 성장하는 ETF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한대요. ETF 산업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리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으로 작년 기준 전세계 ETF AUM은 약 10조 달러, 한화 약 1경 2천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ETF 산업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투자하는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바로 차이나 메타버스 액티브 ETF인데요. 한이길이 지난번에 미국 메타버스 ETF랑 그리고 한국 메타버스 ETF 이런 것들도 상장인데 굳이 차이나도 이렇게 상장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세 가지 성격이 조금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메타버스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메타버스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담으려면은 결국 장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살짝 느낌이 오죠.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으니까, 그렇다면 미국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은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국은 장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장비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가 아니라 그냥 디바이스 장비라는 거. 네, 오늘 장이 좋아서 한번 무리해봤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중국은 전세계 제조업 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최대의 규모로 메타버스 생태계의 필수 요소인 디바이스 제조 및 반도체 분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방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장비구나 완벽하게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절대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ETF도 오늘 상장을 했다는 거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반짝 유행 아니야. 미국 사로잡은 K푸드의 식품주 빵끝. 미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푸드의 유행이 잠깐의 유행이 아닌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한대요. 사실 저기들이 또 100% 동의합니다. 비비고 한번 먹으면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음식료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고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비비고가 잘 풀린다고 우리가 음식료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한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음식료 업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바로 시켰습니다. 원재료의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가격 인상이 진행되던 만큼 소비자의 가격 저항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뭐든지 오르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라면이 만두가 아니면 다른 치킨이 가격이 올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예전이랑 지금 현재 음식료는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조금 올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사드 이전 한국 식품 업체들은 중국 소비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지만 사드가 터지면서 조금은 안 좋은 시기를 겪었고, 그런데 17년 이후 미국으로 보내는 수출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작년 기준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를 차지했고, 이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거 대비 영향은 소폭 약화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대미국 수출 비중은 16년에는 12%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해는 17%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결과는 역시나 좋은 실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일상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팔릴까요? 당연히 숙취 해소제 많이 팔리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외부 만남과 회식 등이 급감하며 쪼그라들었던 숙취 해소제 시장이 최근 일상 회복과 거리두기 해제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매출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도 당분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한대요. 참고로 HK이노엔은 컨디셔널 생산을 하는데 올해 3월에서 4월 월 평균 매출이 1월에서 2월 대비 약 3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더 증가를 하겠죠. 또한 동아제약의 모닝케어의 1분기 매출 실적은 16억으로 지난해 1분기 18억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4월부터는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독의 레디큐 역시 거리두기와 일상 회복에 맞물려 올해 4월부터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HK이노엔에 한번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처음부터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고점 대비 무려 반토막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들어 주가는 컨디션이 잘 팔린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위 기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HK이노엔 코로나 백신 국내 임상 일상 자진 중단. 말 그대로 지금 백신을 만들어봐야 조금의 효용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빠르게 이러한 악재가 사라지고 그리고 컨디션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HK이노엔 스스로 먹은 다음에 빠르게 주가 컨디션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조선가가 13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주의 훈풍 불가. 신조선가가 인플레이션 압박과 신규 선박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4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57.78포인트로 전월 대비 1.6%나 상승했다고 한데요. 이는 조선업계 호황이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나타난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신조선가가 뭔가 봤더니 새로 발주된 선박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배를 만들려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겠죠. 이는 당연히 배를 만드는 업체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가 상승세는 선박 수요 증가와 인플레이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조선여우 후판 등 선박 건조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성가도 상승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데요. 업계는 신조선가 상승이 LNG선을 비롯해 대부분 선종 가격이 올라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계의 수익성 개선 여지가 커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바로 이거겠죠.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조선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가격 전가가 전부 다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 때문에 신조선가가 오르긴 했는데 인플레만큼이 아닌 그거보다 적게 반영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악재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유 휘발유가 평균 2,000원 육바. 경유차 탈 이유가 없네. 맞습니다. 우리가 경유차를 사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낮은 기름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래 보이는 차트를 보시면 작년 초에는 이렇게 200원 정도 차이가 났지만, 그런데 지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둘 다 2,000원을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경유가를 선택하신 분들은 야,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S-오일은 매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락장 뚫고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비결은 정제마진 급증.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불안정화 속 정제마진이 급증한 가운데 S-오일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성장으로 정유 산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최근에 화석연료의 호황에 따라 높아진 이익 체력을 기반으로 하락장 속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S-오일은 지난해 12월 몇 개월 전입니다. 그때 무려 79,200원 여기까지 하락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무려 40%나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너지 가격 불안정화 속 S-오일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겠죠. 우크라 사태로 급등한 국제유가와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에 따른 정제 마진의 급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오일의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단 많이 오른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2018년 말에 그때 13만 9천원까지 올라갔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목표 주가 평균을 보면 13만 6천원으로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근처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또 터진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 횡령에 코인 불법 도박. 최근 들어 횡령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기분들이 야, 최근 들어 횡령이 유행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까지 횡령은 안 걸린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너무나 크게 터져버려서 거기에 따라 회사에서 자체 검사를 조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둘씩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와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은행이 이어 업계를 가리지 않고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 내부 통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얼마를 가져갔나 봤더니 빼돌린 금액은 30억대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30억은 진짜 큰 돈인데, 야, 횡령 30억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적어 보이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있겠죠. 게다가 30억만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라 주위 다른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들에게 불법 도박 홈페이지를 소개한 뒤에 10명이 모여서 사내 및 재택근무지에서 불법 도박을 일삼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에 현재 휘말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자기 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라서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경찰에는 따로 고소하지 않았고 내부 감사를 통해서 자체 적발 후에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코인 또 했고 그 다음에 불법 도박까지 했으면은 이 횡령액을 대부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최근 들어 횡령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14억 횡령 우리은행,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신한은행 직원이 2억 원이나 횡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2억 보면은 에게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업체죠. 클리오에서도 19억이나 횡령한 사람이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 비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목표가 상승. 현대차증권은 영원무역에 대해서 1분기 계절적 비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고 분석하면서 목표가를 75,000원으로 높였습니다. 투자기간 매수, 상승여력 55.4%, 상승여력이 꽤나 큰 걸 볼 수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비 34% 늘어난 7,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7%나 증가한 1,4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 이유는 위탁제조 OEM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달러 기준 전년비 56% 성장하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에 한번 실적을 봤더니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5년간 펄을 봤더니 12.8, 15, 9.1, 9.5, 그리고 작년에는 6.4로 지금 현재 퍼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의 평균 펄을 봤을 때 최소한 1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퍼는 6.9, 그리고 내년 퍼는 6.6, 이 수치는 당연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PBR도 0.9 아래로 떨어졌으며 현금 배당 수익률도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안정적인 느낌에서 매력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무역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일단 어제 큰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주가도 성장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지금같이 조금은 불안한 장에서 안정적인 주식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